어머니, 허리 아픈 건 핑계잖아요. 김장 300포기 그 정도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참는 시어머니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매서워지고 마당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10살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김장 300포기면 충분하시죠?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동네 부녀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그렇게 착한 얼굴로요. 300포기요? 와, 며느님 대단하시네요. 옆집 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김장을 잘하셔서요. 제가 뭘 알겠어요.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요. 어머니가 다 하실 거니까 저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 뜻이라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허리에 보호대를 찬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대 위로 덧입은 앞치마가 약간 불룩했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의사 선생님은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것도 금물이라고 했죠. 하지만 추석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건너편 집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워낙 부지런하셔서요. 가만히 계시질 못하세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히 아픈 척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앞에서 저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일손이라는 걸요. 아들 진수가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온 지 벌써 12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변화는 손녀 민지가 태어나고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 좀 도와주세요.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도 기꺼이 돕고 싶었죠. 하지만 산후조리는 한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 석 달. 어느새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녀 분유를 타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약해서요. 산후 회복이 안 돼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늦게 일어났고 저는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술자리로. 엄마, 윤희가 좀 예민해.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당에서 300포기 김장을 앞두고 서 있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은 게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며느리가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틀 전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고 고춧가루를 사러 시장에 다녀온 것도 전부 저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주치의가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지만 20kg짜리 고춧가루 포대를 혼자 들고 왔습니다. 그날 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간신히 버텼죠. 어머니, 여기 소금물 농도 어때요? 이웃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맛을 봤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딱이에요.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손맛이 다르세요. 며느님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하는데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심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배워야 하나요? 제가 다 해주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내내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기포기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 데리러 가야 해서요.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지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학원은 오후 3시에 끝나는데 지금은 12시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셔서요.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해요. 며느리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아이 일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저와 이웃 몇 분. 그리고 아직 절반도 채 안 끝난 김장이었습니다. 에고, 며느님도 바쁘시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제일이죠 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학원 상담은 핑계였다는 걸요. 며느리는 그저 힘든 일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나처럼. 오후 내내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허리 보호대가 흠뻑 땀에 젖었습니다. 등이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김장이 끝났습니다. 300포기의 김치가 김치통에 가득 담겼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당에는 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상큼한 표정으로. 어머니,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다는 말.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제대로 다 했겠지? 라는. 이제 김치통 나눠줘야죠. 우리 친정에도 2통, 시댁 큰 집에도 1통. 며느리는 이미 계산을 다 해두었습니다. 누구에게 몇 통을 줄 것인지. 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요? 당연히 남는 거 먹으면 되죠. 남는 거. 300포기를 담갔는데 우리는 남는 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불덩이처럼 아팠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리하시면 재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더 아팠던 건 허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김장 끝났어. 어머니가 다 하셨어. 응, 내일 가져갈게.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일을 해낸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역할은 어머니가 아니라 일손이라는 걸.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그런데 그날 김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요. 부엌에 내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녀 민지의 도시락, 아들의 아침 식사,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미역국. 며느리는 아침을 거르면 속이 안 좋다며 매일 아침국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김치 어디 갔어요?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잠옷 바람으로. 김치통에 있어. 아니, 제가 친정에 가져갈 거 따로 담아달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윤희야, 지난주에 이미 2통 가져갔잖니. 그리고 내 언니네도 1통. 그게 얼만데요? 우리 친정에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아까우세요?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도 먹어야지. 우리요?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더 만들면 되죠.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할 일 없이 노시는 분이 그까지 김치 좀 더 담그면 어때요? 윤희야, 나도 허리 아픈 거 알지?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에휴. 그 정도 가지고.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시댁 큰아버님 제사인데 거기도 김치 가져가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제사는 또 왜? 어머니 큰집 아주머니가 작년에 허리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준비하기로 했대요. 진수 오빠한테 말 안 들으셨어요? 아들한테 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들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은 늘 밤 11시가 넘었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며 밖에만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는 김치통 2개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민지는? 학원 끝나고 집에 올 거예요. 저녁 챙겨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여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떡이 없었습니다. 어묵도 고춧가루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기로 했던 게 언제였더라? 일주일도 넘었을 겁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지금 나가서 사올 테니까. 싫어요. 배고픈데 기다릴 수 없어요. 손녀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반. 마트까지 왕복하면 1시간은 걸릴 겁니다. 결국 저는 재료가 없는 대로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민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떡볶이 해준다고 했는데. 미안해, 민지야. 다음에 꼭 해줄게. 그날 밤 며느리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어머니, 민지 밥 먹었어요? 응, 먹였어. 뭐 해줬어요? 라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면이요? 어머니, 애가 라면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영양도 안 좋고. 떡이 없어서 그랬어. 장을 봐야 하는데. 그럼 사러 가시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수동적이세요?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챙겨드려야 해요. 수동적이라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희야, 장 보는 건 내일이야. 내가 집안 살림을 맡기로 했잖아.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나가서 일도 하고 모임도 있고 바쁘다고요. 일? 너 파트타임으로 주 3일만 나가잖아. 그 말이 실수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래요, 저 일 안 해요. 그럼 어때서요? 제가 벌어온 돈 없으면 이 집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진수 오빠 월급만으로는 빠듯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그냥 장 좀 봐달라고.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어머니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며느리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쿵, 문 닫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12년 동안 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픈 몸으로 김장까지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진수야, 너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아침 식사를 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응,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괜찮아. 아들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엄마.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늦게 들어왔고 다음 날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가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큰집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사 음식은 어머니가 준비하셔야 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윤희야, 나 혼자 다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 같이 하자. 어머니, 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제사가 언제인데 그때 되면. 어차피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제사는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사 당일 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차에 싣고 큰 집까지 옮기고 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어디 있었냐고요? 거실에 앉아서 큰 집 조카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정리할 때 큰 집 큰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순자야. 며느리 잘 봤네. 그 말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배울 게 많죠. 어머니가 워낙 잘하셔서. 모두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겸손하다고 효부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말한다면 오히려 제가 비난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였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친정 아버지 생신인데요. 미역국이랑 잡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윤희야. 네? 며느리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당연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나도 힘들어. 좀 쉬고 싶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제사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큰아버님도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재료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엄마, 지금은 좀 회식 중이라서. 내일 얘기해요. 진수야, 중요한 얘긴데. 엄마, 나중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지치고 초라한 얼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진 게. 아니, 애초에 제 목소리가 들린 적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맞아. 다음 주 아빠 생신 때 가져갈게. 어머니가 해주신대. 응, 미역국이랑 잡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며느리는 더더욱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연말은 그저 또 다른 명절, 또 다른 일거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겨울 김치를 담가야 했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장 김치 벌써 다 떨어졌어요. 겨울용으로 좀 더 담가주세요. 시장 입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생선 가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을 텐데. 채소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머니, 배추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 오늘 배추 좋아요. 김치 담그시게요? 같은 정다운 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마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두 아주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맞아.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그런가 봐.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며느리가 그러던데 김장도 혼자 다 했대.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하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던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유,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네. 저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잖아. 그러게. 참는 거지 뭐. 불쌍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로. 어머니 계산 안 하셨어요. 직원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그런가 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언제 성격이 나빴나요?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오히려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아픈 몸으로도 김장을 했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손녀를 돌봤는데. 그런데 동네에서는 제가 성격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외출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 혹시 밖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니?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사람들 반응이 이상하더라. 나한테 성격 나쁘다고 그랬다며? 어머니 무슨 오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글쎄요. 동네 소문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거 아닐까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민지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그래서 오늘 정말 짜증났어. 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지. 내가 밖에서 흉을 봤대. 아니, 내가 언제?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성격이 좀 그렇긴 해. 은근히 집착도 있고 나한테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진짜로.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표정이 확 굳어져. 너무 티나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장할 때도 그랬어. 내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 놀지만 말고 일 좀 도와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나도 참는 거야. 시어머니인데 어떡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주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마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옆집 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강 여사는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강 여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강 여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님, 며느님이 그러시던데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며느리 일에 간섭도 많이 하시고 집안일도 며느리한테만 시키신다고.
그게 무슨. 그리고 김장할 때도 며느님 혼자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감동만 하셨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 여사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김장을 다 했어요. 며느리는 사진만 찍었고요. 박 여사님. 강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며느님이 워낙 착하잖아요. 맨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건 겉모습만 그래요. 집에서는. 박 여사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강 여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어르신들이 며느리한테 좀 그러시잖아요.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하시고. 며느리는 요즘 세대인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살면 안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여사도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그 착한 얼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제 인생까지 빼앗고 있다는 걸요. 제 명예를, 제 관계를, 제가 살아온 이 동네에서의 제 자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성격 나쁜 시어머니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거짓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녹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비열한 방법이야. 며느리를 몰래 녹음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녹음 시작. 빨간 버튼이 깜빡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를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하지만 제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친구들 집에 초대받았거든요. 김치 좀 싸가야 하는데. 제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 또 김치를 가져가려고? 네, 친구가 어머니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통만 싸갈게요. 윤희야, 이번 주에만 벌써 3통을 내줬어. 우리 먹을 건 없잖아. 어머니, 뭐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치 좀 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요? 어차피 어머니 시간 많으시잖아요. 더 담그시면 되죠. 나도 힘들어. 허리 아픈 거 알잖아. 에휴, 그 핑계 또 대시네. 그럼 허리 아프면 집에서 뭐 하시게요? 그냥 누워만 계실 거예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어차피 부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며느리는 그렇게 김치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 그날부터 저는 매일 녹음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할 때, 며느리가 저에게 일을 시킬 때,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과 집에서 한 말이 다를 때, 하나, 둘, 셋. 녹음 파일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1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도 못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부탁했나요? 그냥 설거지 좀 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파일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가 쓸모가 없어지신 것 같아요.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 뒀습니다. 어머니, 오늘까지 제사 음식 준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댁 체면이 있는데 설마 민폐 끼치시려고요? 몸 아프면 쓸모없으니까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모실 형편이 안 되네요.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을, 사람들 앞에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곧 올 거라는 걸. 동네 연말 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말 잔치 때 제가 음식 준비 좀 도와드릴까요? 다들 우리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며느리의 도와드릴까요는 어머니가 다 준비하시고 저는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을게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좋지.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거짓말일, 며느리 거짓말이, 며느리 욕설일, 며느리 협박일.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연말 잔치일에 빨간 별표를 쳤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12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뜨고 집집마다 트리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20개를 넘어섰고 문자 메시지 캡처는 30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연말 잔치 음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늦은 아침 11시가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잔치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결국 제가 다 했잖아요. 올해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 체면도 있는데.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내 체면? 내가 뭘 한다고? 어머니, 제가 동네에서 얼마나 칭찬받는지 아세요? 다들 저보고 효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실수하시면 제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친정 엄마가 오신대요. 점심 준비해 주세요. 오늘? 네, 1시쯤 오신대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잊으셨어요? 며느리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층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0분. 점심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장을 봐야 했습니다. 서둘러 외투를 입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1시 정각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며느리는 화색이 좋은 얼굴로 친정어머니를 맞았습니다. 화장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더군요. 윤희야, 집이 깔끔하네.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 제가 아침부터 청소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청소는 제가 새벽부터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우와, 음식이 정말 맛있겠다. 윤희야, 내가 다 준비했어?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다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가 다 했는데 도와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윤희가 효부네.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엄마. 시어머니가 워낙 좋으셔서요. 며느리는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딴소리하지 마세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근데 윤희야,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많이 하시니? 글쎄요, 엄마. 나이가 있으셔서 많이 못하시죠.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럼 내가 다 하는 거야? 뭐 할 수 없죠. 제가 며느리인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참 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 딸 고생한다. 시어머니가 좀 더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저 젊으니까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손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듣지 못할 정도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간 후 며느리는 곧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접시 깨진 거 치우세요. 그리고 저녁은 어머니가 알아서 드세요. 저 오늘 약속 있어요. 또 나가? 내 연말이잖아요. 모임이 많아서요. 며느리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원 끝나면 집에 올 거예요. 저녁 챙겨주시고 숙제도 봐주세요. 윤희야, 나도 오늘 좀 힘들어. 내가? 어머니.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밖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느라 바빠요. 누가 더 힘든지 생각 좀 해보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 앞 거짓말일. 그리고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그걸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한다고.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사흘 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연말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들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와, 윤희야. 집 진짜 예쁘다. 내가 다 꾸몄어? 응, 조금씩 하나씩. 거실 인테리어는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사 왔을 때 제가 직접 커튼을 골랐고 액자를 걸었고 소파도 골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수고가 많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시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어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정말 좋으시다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대화가 들렸습니다. 근데 윤희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고집도 있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려고 해. 에휴, 힘들겠다. 참는 거지 뭐.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주니까. 너 진짜 착하다. 나 같으면 못 참겠어. 언니들도 나중에 시어머니 모시면 알게 될 거야. 쉬운 일이 아니야.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드물게 저녁 9시쯤 도착했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윤희가 밖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더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윤희가 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성격이 나쁘다고.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윤희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진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때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순진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밖에서. 어머니, 설마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러세요. 제가 밖에서 어머니 흉을 본다고 하시는데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엄마, 또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어머니, 언제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흥분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전화로. 친구들한테. 어머니 설마 제 전화를 엿듣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 사생활까지 감시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엄마, 윤희가 뭘 잘못했어요? 윤희는 엄마한테 늘 잘하잖아요. 집안일도 다 하고. 집안일은 내가 하는데.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민지 자고 있어요.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 그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울다가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녹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밖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느라 바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나이 드시니까 고집도 있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려고 해.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침착하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25개의 녹음 파일, 36개의 문자 캡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봤습니다. 연말 잔치까지 사흘. 사흘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착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연말 잔치 음식은 준비 다 되셨죠? 응, 거의 다 됐어. 거의요? 모레인데 아직 안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도 못하세요? 1년에 한 번 있는 잔치인데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알았어, 할게. 하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요즘 집중도 잘 못하시고. 며느리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 그리고 잔치날 어머니가 만든 음식 좀 괜찮으면 제가 친정에도 싸갈게요. 친정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가. 며느리는 제 대답에 만족했는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모레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곧 사람들 앞에 공개될 거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그 순간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할 그 순간을. 그때가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연말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잡채, 전, 김치찌개, 떡갈비. 며느리가 요구한 메뉴들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됐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8시쯤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은 채로. 응, 음식 준비해야지. 오늘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요. 며느리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감독하듯이. 이 전은 좀 태운 것 같은데요? 안 탔어.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야. 에휴, 그래도 좀 더 예쁘게 붙이셔야죠. 사람들이 먹는 건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건데 이래서야. 그리고는 전을 접시에 예쁘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친 전을. 어머니, 이거 제가 담은 거니까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할게요. 내가 언제 만들었어? 내가 새벽부터. 어머니.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가 도와드렸다고 할게요.
그게 서로 좋잖아요.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동네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동네회관 앞 마당에 천막이 쳐지고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왔네. 음식 많이 준비했어? 네, 좀 준비했어요.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예쁘다. 감사해요, 언니. 오늘 날씨 좋죠? 며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거짓인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와, 이 잡채 정말 맛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 씨 진짜 효부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요리까지 잘하다니. 며느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고생을 사서 하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도 못하세요? 그럼 김치 안 가져갈게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강 여사가 며느리를 막았습니다. 윤희 씨 일단 들어봐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고집도 있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려고 해.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더럽다고. 몸 아프면 쓸모없으니까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게 윤희 씨 목소리 맞나요? 진짜네. 며느리는 이제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인데 무슨 오해야? 그리고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밖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느라 바빠요. 누가 더 힘든지 생각 좀 해보세요. 김장 300포기면 기본 아니에요? 어머니 시간 많으시잖아요. 더 만드시면 되죠. 파일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녀처럼 굴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 대접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하세요. 몸 아프면 쓸모없어요. 차라리 집 나가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진짜 민폐예요.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이 꺾인 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의도였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나한테 잘한다고 할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진짜 내가 효부인 줄 알았으니까. 어머니.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 나한테 시킨 일들, 그리고 내가 밖에서 나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들. 다 여기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25개의 녹음 파일. 36개의 문자 메시지.
전부 내가 한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윤희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맨날 효부인 척하더니. 순자 씨 그동안 고생하셨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네 부녀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희 씨 이거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요. 이 녹음이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하녀 취급하고 요양원 가라고 한 거예요.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요? 이게 한두 번인 것 같아요. 25개의 녹음 파일이 전부 순간적인 실수예요.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저희가 윤희 씨 말만 듣고 판단했네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한참 뒤를 걸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전화하는데. 진수야 내가 들어야 할 얘기야. 저는 아들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는 녹음 파일들 다 들어봐. 아들은 휴대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윤희야 이게 뭐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녹음 파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며느리를 망신시키는 게 정답이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야. 제가 망신시킨 게 아니야. 며느리가 스스로 한 행동들이 드러난 것뿐이야. 저는 그저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아들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윤희 편만 들었죠.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 다 들었어요. 윤희가 그렇게 심하게 말한 줄 몰랐어요. 진수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야 했는데. 엄마랑 더 많이 대화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내 잘못은 아니야. 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회사 일도 바쁘고. 나는 이해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랑 얘기해 볼게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래 너희 부부가 잘 풀어. 아들이 나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목소리를.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어쩌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무섭게 하는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우리 집에는 축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민지가 부를 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안 나와요? 민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신가 봐. 조금 쉬시게 해드려. 엄마가 아파요? 아니야,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민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도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알아차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사돈. 친정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무슨? 제가 윤희를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딸한테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효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친정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희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윤희한테 전화했더니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돈, 윤희가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친정어머니는 휴대폰을 받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일이 재생될수록 친정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윤희가 한 말이에요? 네. 하. 친정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윤희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친정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이 당장 와서 윤희를 데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는 우리 딸이 아니라고. 데려가시게요? 네, 일단 친정에서 반성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사돈이 원하시면 이혼도. 이혼이요? 저는 놀라서 친정어머니를 봤습니다.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 편할까요?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요? 그건 진수랑 윤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사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더 이상 못 참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윤희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오셨다 가셨다고. 응, 오셨다 가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너 데려가신다고 하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윤희야,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 진짜 반성하고 있어? 네, 진짜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럼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요. 그럼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정말 좋았어요. 친엄마처럼 대해주셔서. 그런데 민지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걸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다들 제가 복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힘들다고 하시면 짜증이 났어요. 왜 갑자기 못하시지? 지금까지 잘 하셨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희야, 나도 사람이야.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알아요, 어머니. 지금은 알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 아니었어. 내가 베푼 거였어. 네,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박 여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윤희 씨 말만 듣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윤희 씨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인 줄.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을 하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너무 착하세요. 저 같으면 당장 쫓아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대하다니. 요즘 며느리들 버릇없어도 너무 버릇없어요. 사람들의 말들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윤희 씨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걸요? 당연하죠. 저 같으면 이사 갈 것 같은데. 아이고 민지는 불쌍하네. 엄마가 그러니. 저는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비난이 점점 심해지는 게. 여러분 윤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요? 그게 실수예요? 박 여사님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망신당하는 걸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목소리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앉아.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윤희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희를 데려가고 싶다고. 알아 장모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 윤희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윤희는 제 아내고 민지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아들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생각해 본 게 있어. 뭐예요? 나 이 집에서 나갈까 해. 아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진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있잖아. 그거 팔려고 해. 땅이요? 그걸 왜요? 사실 그 땅은 가격도 꽤나 올라서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희와 같이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 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실버타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왜? 엄마가 편하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진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2년이 더 외로웠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엄마는 정말 외로웠단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제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자.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구나.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땅이었지만 값이 꽤 올랐더군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실버타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날 저는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그리고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 어머니 여기는 식사도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 강좌도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세탁이나 청소 같은 것도 해주나요? 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벌써 결정하시게요? 네, 마음에 들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입주일은 다음 달 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모았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떠준 노란 베넷 저고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가지들.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짐 좀 정리하는 거야. 왜요? 어디 가세요? 응, 할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 네? 우리랑 안 사는 거예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지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저녁 해주시고 숙제도 봐주시잖아요. 민지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이해해 줄 수 있지? 싫어요. 할머니. 민지는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 전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며느리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내일 아침에 가.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나가시는 거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윤희야.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내가 나가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야.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이제 서로한테 안 좋아. 너도 나 눈치 보고 나도 너 신경 쓰이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알아. 그리고 나도 알아. 내가 이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그럼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야,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 누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야, 너도 나 없으면 더 편할 거야.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잖아. 하지만 민지는 주말마다 보러 올게.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김장도 제사도 눈치도 없는 곳으로. 저는 처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월 3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몇 가지 유품들. 12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짐을 나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갈 시간이야. 엄마. 진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기대돼. 현관문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희들도 잘 지내. 어머니,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민지도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민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야 돼요? 그래, 민지야. 하지만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할머니 새 집에는 예쁜 정원도 있고 민지가 좋아할 것 같은 게 많아. 진짜요? 그럼 당연하지.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던 공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던 곳. 그럼 갈게.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아들 가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실버타운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맑고 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하얀 건물. 주변으로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앞쪽으로는 작은 호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방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로 모시겠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들을 선반에 놓고 남편의 유품을 서랍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복도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럼 식당으로 오세요. 지금 간식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입주했어요. 어머, 그래요? 저는 이 씨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이 할머니는 친절하게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박 여사님, 여기는 김 선생님. 모두들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가족들은 자주 오시나요? 가끔 오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와도 괜찮아요. 여기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할 게 많거든요. 이 할머니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선택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걸로 드세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집에서 해먹던 것들이었지만 제가 만들지 않았다는 게 달랐습니다. 식판에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밥을 제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 이 상을 제가 차리지 않았다는 것. 식사 후에 제가 설거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맛있어요?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여기 음식 괜찮아요. 매일 메뉴도 바뀌고. 밥을 먹으며 다른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서예 수업 있는 거 아세요? 아, 맞다. 나 신청했어. 다음 주에 나들이 간대요. 남한산성으로. 정말? 나도 가야겠다. 모두들 활기차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획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건물 곳곳에 불이 켜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를 일도 없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손녀 숙제를 봐줄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화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있어. 방은 괜찮으세요? 좋아. 정말 좋아. 엄마. 왜? 엄마 목소리가 밝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좋거든.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진수야, 너희들도 잘 지내. 윤이랑도 잘 지내고. 네, 엄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새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복도에서 방송이 들렸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만난 이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잠 못 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고 이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 산책로 정말 좋아요. 아침마다 걸어요. 호수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랑 좀 안 맞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정말요? 네, 저도 아들 내외랑 살았는데 힘들더라고요. 서로한테. 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왔어요.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이게 훨씬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이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오늘은 스트레칭이에요. 젊은 강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허리 좀 더 펴보세요. 강사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허리 수술하셨어요? 네, 작년에. 그럼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운동이 끝나고 땀을 닦으며 앉아 있는데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내일 서예 수업 같이 들으실래요? 서예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괜찮아요. 저도 못 써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서예 수업, 노래 교실, 영화 감상. 너무 바빴습니다. 좋은 의미로.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간을 때우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밝아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들과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들어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깨끗하고. 응, 정말 좋아. 엄마, 여기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편해. 민지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오리 있어요. 그래, 호수에 오리들이 살아. 내일은 할머니랑 같이 빵 주러 가자. 진짜요? 좋아요.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너 얼굴 좋아 보인다.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잘 지내? 네, 어머니 없으니까. 좀 허전해요. 그래도 너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좋지는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았구나. 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여기서 나는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한테 감사해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을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에 찍어둔 녹음 파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거짓말일, 며느리 거짓말이, 며느리 욕설일, 며느리 협박일. 하나하나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건 과거였고 저는 이제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펜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가족이 다녀갔다.
민지가 많이 컸다. 며느리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어쩌면 나도 달라진 걸까? 72년을 살았다. 그중 12년을 며느리와 살았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김장 300포기 대신 나는 남은 인생을 담그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 맛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3월이 왔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부엌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 일찍 나오셨네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 여기 온 지 2달 됐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어때요? 후회 안 하시죠?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진작 올 걸 하고요. 아침 식사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실버타운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책을 고르다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채워야 한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을 의무로 채웠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 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예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결혼했을 때,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고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오후에는 요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오늘은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젊은 요리 강사가 말했습니다. 스파게티. 제가 평생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면을 삶으시면 돼요.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김장을 하거나 제사 음식을 만들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요리하는 것. 와, 어머니 잘 만드셨어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완성된 스파게티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할머니 맛 좀 봐주세요. 오, 맛있는데요? 정말요? 제가 만든 거 처음인데. 훌륭해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봤다. 맛있었다. 72년 만에 처음 만든 음식이 맛있다니. 생각해보니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요리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녀를 위해. 하지만 오늘은 나를 위해 요리했다. 그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와. 오후에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김치요. 제가 직접 담가봤어요. 내가? 놀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배워서요.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배추김치였습니다. 색깔도 괜찮고 양념도 골고루 묻어 있었습니다. 윤희야, 잘 만들었네. 정말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가 이걸 다 혼자 했어? 네, 진수 오빠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했어요. 고생했겠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300포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 네, 민지한테 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해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죠. 근데 할 만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윤희야. 네, 어머니? 잘하고 있어.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원 가요. 그래, 가자. 정원으로 나가 오리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신이 나서 웃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윤희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윤희도 정신 차렸고 저도 가족을 더 챙기게 됐고. 그래,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가족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가 만든 김치를 맛봤습니다. 짰습니다. 양념도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해 김치를 만들었을 며느리를 생각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 후 실버타운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발표회였습니다. 서예반에서 쓴 글씨들이 전시됐고 노래반에서는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서예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글씨 좋은데요? 다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좋은 말이네요. 네, 저한테는 진짜 그래서요. 발표회가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유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다른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각자 살아가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떨어져 사는 게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것. 4월이 됐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수야, 엄마 잘 지낸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희야, 지난번 김치 잘 먹었어. 다음에는 양념을 좀 더 넣어봐. 그럼 더 맛있을 거야.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다음에 더 잘 담가 볼게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아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민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을 만큼 떨어져 있고 만나면 반가울 수 있을 만큼의 거리.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묻는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킨 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나를 버리는 일이었더라고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참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 효도와 착취는 다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김장 300포기를 담그는 대신 나는 남은 인생을 담그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즐겁고 밤에 잠들 때 만족스럽다. 이제야 내 인생이 맛있다. 며느리에게 감사한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유를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에게 감사한다.
그가 이해해 주어서 나는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었다. 민지에게 감사한다. 그 아이가 있어서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72년 만에 드디어 나를 선택한 나 자신에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름달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집안일은 다 끝났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까? 친구들과 어디 나들이라도 갈까? 같은 달을 보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잘 보고 있어요?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남기고 간 땅 덕분에 나는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봄 공기가 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할머니와 산책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 여사님 행복하세요? 그럼요. 엄청 행복하죠. 박 여사님은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좋은 선택한 거예요. 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향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김장 300포기 대신 저는 남은 인생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